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늘 마지막 날이죠. 뭐 울고 그러지는 않겠죠. 마지막 수업을 하기 전에 제가 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한 번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시험을 보실 때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쉬운 문제를 먼저 푼다는 생각으로 푸십시오. 꼭 이걸 잊지 마시고요. 못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실력이면 합격할 수 있는가 하면은 50점 실력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늘 이렇게 동영 모의고사 볼 때마다 왼쪽에 이 정도는 맞춰야 된다. 그리고 제가 표시한 거하고 여러분이 푸신 거하고 일치하지는 않아도 대체로 쉬운 것만 골라서 얘기를 하자면 50점은 나오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왜 틀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푼다면 골라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50점은 깔린다고 봐야 돼요. 정말로요. 그런데 나머지 50점은 찍어서도 20점이 나오잖아요. 5분의 2니까 어차피 5분의 1이니까 확률이 찍어서도 그 10점이 나오잖아요. 5분의 1이니까 50점 중에.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운에 맡기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0점은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도 그런 거예요. 계산 문제를 제외하고도. 그럼 아주 쉬운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2개 정도는 맞출 수 있거든요. 정말 쉬운 문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 4, 3 정도 되잖아요. 난이도 상중하가.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22개만 풀어도요. 그럼 나머지 18개 중에서 2개 맞출 확률은 엄청 높다는 거죠. 맞죠? 찍어서 18개 중에 만약에 2개가 찍어서 안 맞았다. 그럼 그런 분들은 그날 로또 사면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굉장히 18개 중에 2개 찍어서 맞추는 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견해로는 실력이 50점 실력이면 합격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평소에 잘 하시던 분들이 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지금 평소에 제가 다룰 때는 난이도 높은 거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나오는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그 어쩌다 나오는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은 거죠. 그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에 시간을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주 나오는 것에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좀 알 수 있는 걸 더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한때는 어려운 문제도 모의고사에 출제해 봤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 지금까지 그거 출제 안 되고 있어요. 벌써 10년 전에 만든 문제인데 제가 문제를 만들었긴 했지만 이게 출제 가능성 넣었지만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넣었어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출제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시중에 다른 사람이 출제한 모의고사에 그 문제 숫자만 바꿔서 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누가 냈는지를 저는 알죠, 당연히. 제가 그걸 만드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더니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사람들이 그거를 막 알라고 딥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엉뚱한 데 시간을 계속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다른 데서 출제된 모의고사라면서 저한테 가져왔는데 보니까 옛날에 내가 낸 문제예요. 이거 패스하세요. 이거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제가 몇 년 전에 출제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런 것들은 난이도 조절을 위한 것일 뿐이지 따로 알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자, 그런 문제들이 실전에서는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소에 잘 하시던 분들은 8, 90점 받던 분들은 걸리는 문제 없이 잘 풀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차피 50점 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그거 모를 거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려우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근데 잘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탁탁탁 걸려버리면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알던 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런 분이 계셨는데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력이 8, 90점 되는 사람인데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딱 10일 남았죠. 시험 치는 날 개론이 10일째 처음 보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2차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결혼을 안 본 거죠. 시험 치는 날 본 게 결혼이 10일 만인가 처음 본 거, 2주 만인가 10일 만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부터 계속 2차만 한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실력이 8, 90점 되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이렇게 실력이 떨어지지는 않죠. 근데 이제 감이 떨어지는 데다가 낯선 문제가 나오니까 탁탁탁 막히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황을 하면은 이제 알던 것도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마킹만 제대로 했다면 합격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마킹까지 잘못한 거예요. 마킹까지 잘못해서 한 개 차이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겹친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으로 풀어야 되는가 하면은 다 풀 필요 없다. 내가 아는 걸 먼저 푼다라는 생각으로 푸세요.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작년에 그분 그래서 재수생인데 안 돼서 원래 지금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작년에 처음 공부한 수험생인데 젊은 분인데 처음서부터 결혼을 어려워했어요. 한 번도 모의고사에서는 50점 넘은 적이 없고요. 9월달 동영 모의고사에 대해서 그나마 제가 좀 쉽게 낸다라고 하는데 55점 받은 게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시험을 치는 중간에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쉬운 것만 자기가 풀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풀었대요. 그랬더니 21개가 이제 풀리고요. 나머지 19개를 차렷해서 일렬 정대로 19개를 같은 번호로 찍은 거예요. 같은 번호로 찍었어요. 과감하게 진짜 과감하게. 그래서 4개 맞았어요. 찍어서. 자기가 푼 거는 다 맞고요. 푼 거는 자기가 왜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푼 거니까 골라서 풀었으니까. 그래서 25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민법은 원래 조금은 더 잘 했던 사람이라 더군다나 19개를 찍었으니 시간은 엄청 많이 남았겠죠. 민법의 시간을 엄청 많이 쓴 거죠. 그래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력을 그대로 이렇게 답안지에다가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 지론이 그거예요. 50점 실력인 사람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자신이 아는 것을 골라서 먼저 푼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전에 임신한 상태로 이렇게 시험 본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평소에 굉장히 잘했거든요. 시험 칠 때 욕심내지 말라고. 합격만 하면 되니까 욕심내지 말라고. 평소에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어려운 게 걸리더래요. 근데 이제 정말로 제 말을 듣고 생각하고 그냥 버릴 거 버리고 풀어서 한 70점으로 합격을 했어요. 만약에 더 욕심을 내거나 막 더 많이 맞추려고 하다 보면은 그거 70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평소에 90점 넘는 사람이 70점 나왔으면 굉장히 못 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했잖아요. 그럼 된 거죠, 그게. 90점을 못 받았고 90점 받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이 아는 걸 먼저 푼다는 생각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52번부터죠. 자, 52번 계산 문제인데요. 자, 이거 계산 문제가 종합환원율을 묻죠. 자, 이렇게 종합환원율 하나만 묻는 거는 할만한 거죠. 종합환원율 하나만 묻는 거는 할만한 거죠. 여기 종합환원율 하려면은 투자액은 무슨 투자액?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요. 소득은 순영업소득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총투자액은 부동산의 가치와 같죠. 3억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에서 제시가 되어 있고, 순영업소득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가능총소득이 2천만 원이고요. 여기서 기타 소득이 100만 원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유효를 계산하려면은 2천만 원에다가 100만 원 더하고 그다음에 공실손실 상당액이 300 빼야 되겠죠. 그다음에 순을 계산하려면은 여기까지 했는데다가 마이너스 450 해야 되죠. 결국은 2000에서 2100이죠. 2100 더하기 하면은 2100에서 얼마를 빼는 거예요? 750을 빼는 거죠. 2100에서 750 빼면은 1350이 되나요? 1350. 그럼 여기 분자에 1350이니까 3으로 나눌 수가 있죠. 3의 배수. 그러면 1억 분의 450 되죠.
4.5% 이렇게 되죠. 간단하죠,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5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대상 부동산의 대출 가능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게 사실 지금 이 형태 문제가요, 예전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예전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할 때 주택의 경우에는 LTV 기준이 있고 DTI 기준이 있다 그랬죠. LTV 기준은 부동산 가격에다가 뭘 곱하기만 하면 돼요. LTV를 곱하기만 하면 되죠. 대출 가능 금액 나오고요. 여기는 이제 연소득이죠. 연소득인데 여기다가 DTI를 곱하죠. 자, 여기서 이제 기존 대출이 있을 때요, 기존 대출금을 알려주면은 이 계산 과정을 다 한 후에 기존 대출금을 뺀다 그랬죠. 근데 기존 대출금에 따른 부채 서비스액을 알려줄 때는, 원리금 상환액을 알려줄 때는 여기서 빼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 기존의 부채 서비스액을 뺀 후에 그 다음에 나누긴 저당 상수를 한다 그랬죠. 한도에서 빼는 게. 근데 예전에 출제됐던 게 지금 이런 식으로 출제됐단 말이에요. 연간 1200만원 부채 상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금이자를 포함한 개념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자만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DTI의 의미는 우리가 알기로 이제 우리나라 제도에서 시행하는 그 DTI가 이자만 빼는 거였어요. 이자만. 근데 이제 DSR이라고 해서 더 강화한다 그랬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중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DSR은 이자만 상환하는 게 아니라 원금 이자를 다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규제가 강화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 시험에 출제됐을 때 DTI라고 해놓고는 여기서 빼는 게 원금 이자를 다 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옛날에 출제할 당시에 얘가 벌써 DSR로 출제를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혹시라도 DTI가 아니라 시사적인 것으로 DSR이 나오더라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원금이자가 다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이거 옛날에 기출문제, 이게 기출문제를 숫자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DSR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DSR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DSR 곱하기, 그러니까 연소득 곱하기 DSR 빼기 그냥 부채 서비스 하면 되는 거예요. DTI나 DSR은 특별히 뭐 별다른 건 아니니까. 혹시나 이제 시사적인 것으로 그렇게 나올까봐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DTI나 DSR이나 계산 과정은 똑같아요. 걱정 마시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된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여기 이제 LTV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5억인가요? 5억 곱하기 LTV가 60%인가요? 0.6. 그러면은 3억이죠. 그리고 이쪽은 연소득이 5천이고요. DTI가 40% 0.4.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인데 이 사람의 한도는 2천만 원인데 기존에 이미 1200에 부채 서비스액을 지불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요거는 800이 남죠. 800이 남고 요걸 나누기 0.08 해야 되니까 1억이 되죠. 그래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54번은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관련된 기초용어의 설명이다. 이들 중 틀린 것은 잔금 비율은 저당 대출액에 대한 미상환된 원금의 비율을 말한다. 맞죠? 잔금 남은 거니까요. 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은 차입자에게, 그리고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을 말한다. 이 모두 다 이 대출자에게 부담이 되는 위험이죠. 다음에 3번에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며 원칙적으로 비소금융이다. 지분금융은 자기 자본 조달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둘이 동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업을 하는 사람들이 돈을 합쳐서 투자를 해서 망했을 때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내 투자된 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나요? 그때는 내놓으라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이제 비소고요. 요거 할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근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A가 망했을 때 나중에라도 회복이 되면은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죠. 또는 이제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부채금융이죠. 그게 5번에 있죠. 5번의 부채금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고 채권 발행이나 차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소구금융이 원칙이죠. 다음에 4번의 주택 소비금융이죠. 소비금융과 공급금융이 있죠. 공급자금융. 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있고요. 다음에 55번이나 56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거의 해마다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은 물론 이제 지난주에 지나갔지만 50번, 51번 그 투자 분석 기법도 해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분석 기법이라든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재정식은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55번은 이제 옳은 거를 찾는 거죠. 1번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채증식 상환 방식에 비해 차입자가 초기 부담을 적게 하므로 차입자가 초기 부담이 적은 게 뭐가 더 적은 거예요? 채증식이 초기 부담이 더 적죠. 처음에는 적은 게 점점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1번 벌써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 방식에서 예상한 만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자, 예상한 만큼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더 낮거나 더 못하거나 하는 게 있나요? 딱 예상한 만큼만 이루어지면은 더 낮거나 더 못하거나 하는 게 없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지는 않죠. 어떤 경우에 실질 이자율이 하락하는 거예요? 예상보다 더 많이 발생했을 때죠.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실질 이자율이 그렇게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가격 수준 조정 저당 방식은 인플레율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방식이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 생각 안 나면 패스하라고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문제 자체를 패스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문에서 그 지문의 내용이 들어본 것 같지가 않은데 이러면은 바로 패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 세 번 읽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있는 지문에서 정답이 안 보이면은, 전혀 안 보이면은 그게 정답이 될 것이지만 그 뒤에 있는 지문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찍으면 되는 거고. 맞잖아요. 근데 4번에 보세요. 채증식 상환 방식은 대출 초기에 상환액이 적기 때문에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한다. 맞나요? 채증식의 특징이잖아요. 처음에 이자도 못 미치니까 부의 상환이 발생하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의 상환. 그러니까 4번이 맞는 거죠. 다음에 5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이 상환됨에 따라 매기 원금 상환액 비중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매기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이거 반대로 돼 있죠. 원금 상환액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5번 틀렸고요. 3번이 틀렸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4번이 옳은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 저도 문제를 풀 때요, 제가 다른 뭐 법과목을 잘 모르니까 읽으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세모예요. 세모하고 지나고 그렇게 해요. 세모하고 지나가다 이거 답인 것 같은데 하면은 그냥 그 답 찍고 또 밑에 보고 또 잘 모르겠다고 하면 세모, 답인 것 같은 게 보이면 이제 답인 걸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읽어보죠. 더 답인 것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는 보죠. 일단 모르면은 세모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고도 이제 답이 안 나오면은 그 중에 이제 저는 그렇게 해요. 습관이 돼 있어요. 1, 2, 3, 4, 5 중에 하나는 알겠고 4개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틀린 거 찾는 거예요. 틀린 거 찾는 4개 중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5개 다 모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해요. 아예 그냥 쫙 내가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54번은 알았어요. 마킹을 할 때 이런 것들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요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먼저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세모 친 거는
지금 요렇게, 요건 아는 거였잖아요. 세모 치는 거는 요거 4개 중에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5번 찍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려고. 그럼 어떤 거는 2개 중에 세모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찍어야 될 거고. 그런 것들을 이걸 해서 찍었으면, 만약에 내가, 오늘은 2번 땡기자. 2번 했으면은 요 2번 마킹하고 답안지 했어요. 마킹을 하고 답안지 했어야 나중에 밖에 시험지 들고 나왔을 때 채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전부 다 이렇게 그어 놓은 게 한 5개 된다. 그는 그날 땡기는 번호도 하나로 통일시켜, 그냥.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통일시키면 얘는 따로 여기다가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 작은 거는 그냥 한 번호로 통일. 그러면은 내가 뭐를 마킹했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마킹했는 걸 알면은 나중에 이 발표 날 때의 점수와 내가 채점한 점수가 일치하게 되는 거죠. 일치해야 이게 정확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이제 혹시라도 지금 훈련이 덜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서 생각을 하시라고요. 예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처음 들을 수 있었어요. 마킹하는 훈련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진작에. 그죠? 하나씩 마킹하는 방법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아무튼, 저는 문제지에다 이런 표시를 해요. 뭐, 지금이라도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이런 표시를 해야, 굵직굵직하게 표시를 해야, 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킹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여기, 이거 마킹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컴퓨터 사인펜으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나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나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조금 더 나아요. 그게 이제 바깥으로 덜 삐져나가요. 덜 삐져나가요.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는 이게 컴퓨터라고 하니까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정확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답안지 마킹한 거 보면 컴퓨터가 한 것 같아, 진짜로. 그 정도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근데 숙달이 되면 그것도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약간 튀어나오는 건 괜찮아요. 약간 튀어나오면 괜찮고요. 번호가 가려질 정도면 돼요. 번호가 가려질 정도면 되니까 뭐 그렇게 애써서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약간 튀어나왔다고 해서 답안지 바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뭔 말씀 드리려고 했지? 수정펜, 수정 테이프 있잖아요. 수정 테이프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답안지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수정 아마 거기 시험장에도 비치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쓰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떨어져 나가는 오류. 떨어져 나가는 거는 그건 한 개만 틀리면 되잖아요. 다른 오류 없어요. 다른 오류 없으니까 그냥 그거 붙여서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안지 전체를 바꾸려고 하자면, 그런데 답안지 전체 바꾸려 하다가는 다 못 옮겨 적는 거죠. 다 못 옮겨 적으니까 그냥 그 한 개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그렇게 다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몇 개 밀려 쓴 거는 시간 없으면 그냥 포기하고요. 마지막에 밀려 쓴 거는 그 마지막에 밀려 쓴 거는 뭐 수정 테이프로 뭐 차라리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생각 하시면 돼요. 내가 아는 것만 맞추고 나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면은 그렇게 긴장이 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르는 건 내가 뭐 어떻게도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뭐 신경 쓸 건 없잖아요. 아는 것만 풀고 나오겠다,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그럼 이제 3번의 가격 수준 조정에 뭔지 이제 설명은 들어야 될까, 한 번은. 이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은 드렸어요. 근데 그 원리근균등, 원근균등, 최정식 외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었거든. 지금 최근 10년도 넘었어요. 근데 출제가 된다면 요거는 조금은 그래도 언급은 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대출자가 손해요, 차입자가 손해요? 대출자가 손해죠. 그러면 이제 인플레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응.
대출자가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화폐 가치 하락하는 부분을 이제 벌충을 해야 되죠.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과 변동금리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이거는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변동금리는 금리를 조정해요. 대신 이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잔금을 조정해요. 여는 변동금리는 잔금을 조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데 제가 1억을 꺼내 썼다고 쳐보세요. 1억을 꺼내 써서 마이너스 통장이 1억이에요. 연 10% 이자율이에요. 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이자가 발생하는 거죠. 자, 제가 1년 후에 2,000만 원을 납입했어요. 자, 이러면 이 중에 이자가 얼마예요? 이자가 1,000만 그럼 나머지 1,000만 원은 원금 상환하는 것이겠죠. 그럼 잔금 얼마요? 잔금 9,000만 원 되겠죠. 맞나요?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지난 1년간 아무런 변동 없이 똑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제 내년에는 내가 얼마 빌려 쓰는 셈이 되는 거예요. 9,000만 원을 몇 프로 이자로? 10% 이자로 빌려 쓰는 셈이죠. 아무런 경제 상황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20% 발생한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요.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20%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빌려주면 손해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변동금리에서는 이제 내년에 몇 퍼센트 이자 적용하겠다고요? 30% 이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변동이 없어야 10%니까. 이런 변동이 있으면은 이만큼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1% 발생했으면 11% 해야 될 거고, 인플레가 2% 발생했으면 12% 해야 될 거가 아니에요. 인플레가 제로면 10% 그대로니까. 맞나요? 여기서는 변동금리에서는 내년에는 이제 30% 이자 적용하는 거예요. 대신 잔금은 9,000만 원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작년에 9,000만 원 주고 샀던 물건 올해도 9,000만 원 주고 살 수 있냐? 9,000만 원 주고 못 사죠? 얼마 줘야 살 수 있어요? 인플레 20% 발생했으면은 1억 800을 줘야 1억 800, 20% 올라가니까 1억 800을 줘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신 이자율은 그대로, 이자율은 그대로 10%예요, 10%. 이제 잔금을 1억 800으로 하고, 뭔지 이제 아시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특징이 뭐라고요? 가격수준 조정저당 특징이 잔금을 조정한다, 잔금을. 이자율 조정한다, 안 한다? 이자율 조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30%, 10% 이렇게 차 있는데, 우리가 사는 금융세상은 명목세상이에요, 실질세상이에요? 명목세상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보는 그런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뭐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 인플레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30% 인플레 반영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이자율이라고요? 명목이자율이라고요. 내년에 또 예상치 못한 인플레가 또 발생하면은 또 이게 반영될 거 아니에요? 여기 반영돼야 안 돼요? 여기 인플레 반영 안 되죠? 인플레 반영 안 되면 얘는 무슨 이자율? 얘는 실질 이자율. 얘는 가격 수준 조정 저당에서는 실질 이자율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여기 1억 800 됐죠? 처음에 내가 1억 빌렸어요. 좀 갚는다고 갚았는데도 빚이 오히려 늘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갚는다고 갚아도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특징이 있는 게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이에요. 가장 큰 특징은 잔금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잔금을 조정하고, 그래서 인플레가 이자율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 이자율이고, 인플레가 많이 발생하면은 오히려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3번 틀리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6번에 저당 상환 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도록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 맞죠? 약 3분의 2 정도 지나야 원금의 절반을 상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조건의 경우 매 기간 상환하는 원금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이죠. 원금 상환하는 게 일정하니까.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 기간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그 크기는 저당 상수와 대부에게 곱으로 산정한다. 요거 늘 나오던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초기에 저당 지불액이 적다. 이게 틀렸죠.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DTI 규제를 하는 경우 저당 기간 이자율이 동일하다면 원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진다. 4번이 틀렸으니까 5번은 맞겠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상환의 초기 부담이 누가 더 크다고요? 원금 균등이 더 크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대출 받은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다른 금액이에요? 대출 받은 금액은 같은 금액이죠. 대출 받은 금액은 같은 금액이에요. 근데 얘가 더 부담이 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1억을 대출 받았어요. 1억을 대출 받아서 여기 원리금 균등으로는 1600, 원금 균등으로는 2천만 원을 내야 돼요, 첫 해. 근데 이 사람의 연봉이 5천만 원인데 DTI가 40%가 적용이 돼요. DTI 40%. 그러면은 이 사람의 한도는 얼마예요? 한도 2천만 원이죠.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을 받으면은 한도를 다 채워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2천만 원 이제 첫해 2천만 원 내는 거니까 첫해 기준으로 대출 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받으면 아직 여유가 있잖아요. 그 여유 있는 만큼은 대출을 더 많이 올려서 받을 수 있다고요. 원리금 균등으로 대출 받으면 이 말이에요. 한도를 2천으로 올려서 쭉 가게 되면은 대출 금액을 1억보다는 더 올려서 대출 받을 수 있다고요. 맞나요? 그 한도를 다 써버리게 되니까 지금 원금 균등으로 한도를 다 쓴 상태잖아요. 2천의 한도를 다 쓴 상태예요. 근데 원리금 균등으로는 아직 한도를 덜 쓴 거예요. 그러면 대출 받는 금액을 올리면서 원리금 균등으로 가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균등으로 하든가 또는 기간을 길게 하면 돼. 길게. 기간을 길게 하면은 이거 매년 지불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되니까 더.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제가 좋은 팁을 알려드린 거예요. 근데 대출을 받지를 못해, 이제. 집 있는 사람은. 집 있는 사람 대출 못 받게 해놨죠. 이게 그 지역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근데 여기에 LTV와 차이점이 있어요. LTV와. 요거 대출 받는 그 만기를 길게 하면 대출 받는 금액이 늘어날까요? 만기를 길게 하면은 대출 받는 금액이 늘어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집값의 몇 프로로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집값의 몇 프로로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만기를 길게 한다고 해서 대출 받는 금액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DTI 또는 DSR 기준은 대출받은 만기를 길게 하면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는 거죠. 됐나요? 대신 얘는 만기를 길게 하면 어떤 이 특징이 있어요. 매달 상환 부담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됐나요?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57번은 자, 이 57번은 계산 문제인데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계산하는 거죠. 원리금 균등의 첫해 잔금이요. 첫해 잔금, 첫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당 상수에서 이자율을 빼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저당상수에서 이자율을 빼면 이게 첫해 원금 상환율이 나온다. 첫해 원금 상환율. 왜냐하면 얘는 항상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저당상수를 곱하면 원금이자가 함께 계산되는 거고,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만 계산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큰 만큼이 원금 상환에 하는 퍼센트거든요. 이거 퍼센트로 돼 있으니까. 됐나요? 자, 근데 원금 상환율하고 잔금 비율은 항상 어때요? 더해서 1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첫해 원금 상환액을 물으면 여기에다 대출받은 금액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첫해 잔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첫해 잔금 비율을 계산해야 돼요. 요거 두 개 더해서 몇이니까? 1이니까. 요거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게 0. 몇이에요? 0.1295인가요? 맞나요? 여기는 이자율이 몇이에요? 0.05인가요? 그럼 여기 0.1295 빼기 0.05 하면은 0.0795잖아요. 이게 바로 첫해 원금 상환율이면 더해서 1이 되도록 하는 숫자 계산할 때 쉬운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더해서 9가 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더해서 9가 되도록, 여기가 9, 더해서 9가 되는 거, 2, 더해서 9가 되는 거, 0, 맨 끝에만 빵, 9, 9, 9, 빵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오래됐나요, 너무? 이 방법 있잖아요.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더해서 1이 되는 걸 찾을 때는 쉬워요. 9, 9, 9, 빵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게 첫해 잔금 비율이요. 잔금 비율이 9205니까 여기에다 얼마 빌렸어요? 3천만 원 빌렸나요? 그럼 3 곱하면 끝에 곱하면 3, 5, 15 끝자리가 15 되는 게 정답이에요. 아, 다 15요? 그럼 이거 한 개 더 하면 되지. 여기 3, 2, 6 6까지 하면 되지. 6, 1호 615가 뭐예요? 1번이네. 615는 1번밖에 없네. 됐나요? 제가 설명하느라고 하니까 시간이 긴 거지. 이 매뉴얼을 알면은 그럼 금방 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에 58번은 다음은 부동산 금융을 설명하시다 맞는 것은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용자는 대출자를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맞죠? 인플레 위험을 차입자에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이니까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차입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차입자 입장에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고정금리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의 가산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됩니다. 이 차감, 지금 앞에 가산금리라고 되어 있는데 차감이란 말이 안 맞죠. 기준금리는 코픽스 지수가 많이 사용되고요. 일반적으로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이 낮은 게 아니고 높은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차입자의 소득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적게 주는 거예요? 많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많이 해주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근데 수요가 감소한 데서 틀렸고요. 다음에 59번 저당 유동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거는 1번에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하여 1차 금융기관은 이자 수익은 증가하고 수수료 수입이 감소한다. 저당 채권을 1차 금융기관이 매각하면은 채권을 매각한다 그랬어요. 팔았어요. 그럼 이자 수익이 어때요? 이자 수익이 늘어요, 줄어요? 줄어들죠. 이자 수익은 채권에서 발생하는데 이 채권을 양도를 해버렸으니까 1차 금융기관은 이자 수익은 줄어들고 대신 뭐는 늘어날 수 있어요? 수수료 수입은 늘어날 수 있어요. 무슨 수수료예요? 이 차입자들이 여기 2차 금융기관이 이제 채권자가 됐잖아요. 2차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됐는데 차입자들이 2차 금융기관한테 바로 원리금을 주는 게 아니고
1차 금융기관한테 그냥 꼬박꼬박 그냥 원리금을 넘기면 그 전달해주는 역할이죠. 전달해주는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수수료 수입은 얼마 안 돼요. 대부분은 이자 수익이죠.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이 풍부하다면 굳이 유동화할 필요가 없어요. 수익을 얻는 게 훨씬 낫죠. 이자 수익을 얻는 게. 다음에 이번에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저당 채권의 매각을 통한 현금화 및 저당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하는 증권화를 포함하는 시장이다. 맞죠? 1차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자에게까지 이르는 그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저당 유동화 증권을 미입하면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미입하는 경우보다 유동성이 높고 안전한 장점이 있다. 현금화하기가 더 쉽죠. 증권의 형태로 갖게 되면은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은 덩치가 커요. 1억, 2억 뭐 이렇게 크니까 현금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저당 유동화는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제고시켜 BIS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게 BIS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죠. 채권 1억하고요. 현금 1억이 똑같은 자산 1억이라도요. 얘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얘는 확실한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거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은 평가액이 1억보다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야 그만큼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BIS 비율이 자기자본 비율을 말해요. 국제결제은행 기준. 다음에 5번 저당 유동화란 저당권 또는 저당 채권을 유통시켜 현금화함으로써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흘러가요? 자금이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저당이 유동화된다, 자금이 공급된다 이 소리죠.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은 1차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다음에 60번 채권형 증권 MBB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모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의 새로운 부채로 채권을 발행하는 유동화 방법을 말한다. 이제 모 저당을 담보로 하여 발행기관의 새로운 부채라 그랬잖아요. 발행기관의 예입니다. 예. 여기 또는 여기 경우에 따라 여기 새로운 부채로 발행한다는 건 뭐예요? 얘가 빚을 진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빚을 진다는 채무자예요. 그럼 여기는 채권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채권 채무다 이 소리예요. 새로운 채권 채무. 원래 채권 채무와는 별개다 이 말이죠. 이 둘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는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채권 채무가 생기면서 그 채권 채무의 관계를 나타낸 증서가 뭐라고요? 증서가 MBB다 이 말이에요. 일종의 차용 증서다.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MBB 발행기관은 저당 차입자의 부채 서비스액과 관련 없이 약정된 원리금을 MBB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뭔 소리예요? 이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과 관계없이 여기서는 원리금을 안 넘겨도 2차 금융기관은 여기 넘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채권 채무 관계와 여기 채권 채무 관계는 별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MBB 발행자가 조기상환 위험과 채무 불이행 위험을 부담하므로 MBB 투자자는 다른 MBS에 비해 낮은 위험을 갖게 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이자만 지급된다. 그렇죠? 안전한 만큼 이자가 낮고요. 다음에 MBB 발행자의 대차 대조표에서는 MBS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하며 이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 MBB 발행자의 대차 대표, 재무상태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에서는 MBS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합니다. 저당권이 감소합니다. 자, 여기 발행한 만큼 이 채권 집합이 줄어들까요? 2차 금융기관의 자산에서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죠. 이 채권 집합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발행자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이걸 담보로 제공할 뿐이죠.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에 MBB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위험의 부담이 없으므로 MPTS의 수명보다는 긴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조기상환 위험의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리 조기상환을 해도
2차 금융기관은 조기 상환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는 조기 상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만기까지 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MPTS는 뭐예요? MPTS는 패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매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각하는 방식인데 이게 넘어가고 하니까 이게 패스 이렇게 돼서 조기 상환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에 61번 지분형 증권인 MPTS예요. 자, 여기 틀린 것은 한데, 모 저당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모 저당의 소유권 혹은 소유권의 지분을 모두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이에요. 모두 다 이쪽 파는 거죠. 그죠? 파는 건데, 그러니까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해야 돼요? 투자자들이 부담하죠. 근데 경우에 따라요. 이제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2차 금융기관이 그 MPTS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권을 더 쉽게 매각하기 위해서 보증까지 서게 돼요. 보증. 이거는 관계가 이게 판다는 건 누구하고 누구가의 채권 채무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채무자고 여기가 채권자잖아요. 이제는 채권자 채무자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거 팔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보증까지 서기도 해요. 보증. 우리 왜 채권 채무 관계에 보증 서듯이. 그 보증은 가능합니다. 보증은. MPTS에도. 그러면 이 MPTS 증권이 훨씬 더 안전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더 잘 팔 수가 있겠죠. 매각을. 그렇다 해도 뭐 MBB보다야 안전하지는 않죠. MBB보다야는 안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안전하게 해서 증권 매각을 좀 더 쉽게 하려고 보증은 가능하다. 다 팔았지만 팔았는 게 누구누구 채권 채무, 여기 채무, 채권, 이 채권 채무에서 누가 보증 선다. 이 2차 금융기관이 보증을 선다. 이거는 가능하다. 자, 아무튼 조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거는 1번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에 2번에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 위험과 이자율 위험이 전가되는 것으로 투자자는 다른 MBS에 비해 높은 위험을 보유하게 되며 채권형인 MBB보다 낮은 이자가 지급된다. 이거 틀렸죠? 위험이 높은 만큼 그만큼 이자도 높게 되는 거죠. 2번 틀렸고요. 다음에 3번에 MPTS는 MBB와는 달리 원리금의 지불이 주로 매월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요거는 이제 맞는 말인데요. 그게 MBB의 경우에는 여기서 매달 넘겨줘도요. 얘와 얘 사이에 별도의 채권 채무 관계죠. 그러니까 매달 넘어와도 여기서는 보통 6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MPTS는 다 모든 권리를, 위험을 다 투자자한테 매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패스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보통 차입자들이 매달 단위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매달 단위로 계속 패스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5번은 MBB 투자 3번인가요? 4번인가요? 발행기간의 대차대조표에서는 MPTS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하며 이에 대응하는 현금이 증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게 팔아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이 MPTS 발행액만큼 저당 채권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자산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현금이 증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원리금에 대한 현금 흐름이 차입자로부터 MPTS 투자자에게 연결되는 방식이다. 왜냐? 패스 되니까. MPTS는 원리금 넘기면 원리금 넘기고 패스 되는 거죠. 현금 흐름이 연결되는 방식은 MPTS. 현금 흐름이 단절되는 것은 MBB.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62번, 63번은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대한 건데 이건 좀 쉬고 하겠습니다.